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비트마인의 미스터비스트 투자의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시작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만드는 이 비트마인 관련 콘텐츠는 누군가한테는 너무 불리시한 미치광이의 영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 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트마인 투자에 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이 새로운 금융 레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보다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시던지, 혹은 이더리움이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지속 가능해 보이진 않고 좀 반짝하다 사라질 기술이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솔직히 비트마인 투자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지금처럼 쭉 우상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이더리움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비트마인 투자는 명분이 충분히 갖춰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나리오에서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제 플레이어는 현 시점에서는 비트마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월 15일, 며칠 전이죠,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비트마인의 주주총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비트마인 측에서 다양한 굿즈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뭐 이런 보조형 배터리도 있고요, 뭐 이런 키링 같은 것도 받았고, 뭐 이런 톰리가 주주총회 때 그 가슴에 들고 나왔던 건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비니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모자들 보세요. 모자가 되게 많죠? 톰리의 펭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굿즈들도 받아오는 되게 재밌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주총 내용 외에도요, 좀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톰리가 저를 먼저 알아봐 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연회장 앞에서 왜 톰리 앞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있길래 저도 인사를 이렇게 다가갔는데요, 톰리가 저를 보더니 나도 유튜버 알아 라고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톰리가 막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저를 직접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임원진과 초기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톰리 뿐만 아니라요, 새로 부임했던 그 쉬셴이라는 그 CEO분, 그리고 한국분이시죠, 이 CFO랑 COO를 맡게 된 영킴이라는 분, 그 외에도요, 그 주요 임원진들이나 뭐 큰손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마인의 아주 초기 투자자들, 이런 분들과도요,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했던 주제들을 많이 질문도 해보고 또 답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이 대화 주제가 많아서 제가 한 번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단 이번에 그 미스터비스트 투자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제가 앞으로 비트마인을 어떻게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요, 비트마인은 디지털 화폐계의 버크셔 해서웨이 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또 실제로 임원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 이해가 깊어진 이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이 과연 시대의 한 획을 그은 기업, 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견주어 볼만한 발자취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비트마인의 미스터비스트 투자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투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거의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코카콜라나 뭐 애플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지분을 축적해 왔고, 그리고 그 결과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해당 기업의 지배력을 사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이 관점을 비트마인에 대입을 해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차이점도 명확한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미 안정적인 자본 구조와 검증된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의 높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요, 현재 비트마인은 훨씬 더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자산, 즉 디지털 화폐,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라는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본 현재 톰리와 또 그의 팀은요, 이더리움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더리움을 미래금융의 핵심 네트워크로 바라보고요. 그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향후 10년 동안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팀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영상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비트마인과 과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사이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마인의 주가는 약 30불 초반대이죠. 시가총액은 약 135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인 약 140억 달러 대비해서 한 5% 정도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과거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초기에는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시장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건데요. 과연 비트마인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스터비스트 투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작년 2025년 10월 10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악몽 같은 대규모 청산 사태가 발생하면서요. 비트마인의 주가는 순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26에서 한 28불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현재는 그 이후로 약 15%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비트마인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공통된 한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방향성이 옳고 그 확신이 결국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그 기업은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 시장의 인식과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장은 뒤늦게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고요. 주가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재평가의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곤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트마인은요, 바로 그 재평가의 문턱에 서 있는 단계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15일 주주총회 당일 비트마인은 다소 충격적인 문샷 투자를 발표했어요. 이 투자를 두고 시장에서는 극명하게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비트마인이 선택한 굉장히 영리한 자산 배분이다 라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요, 무엇이든 끝까지 좀 따져보고 스스로 납득이 돼야만 인정을 하는 성향이라서 저 스스로를 이 두 해석의 정중앙에 놓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지 고민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 또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영리한 자산 배분이라고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기존의 틀을 좀 완전히 벗어난 그런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회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사고의 틀 자체를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시대 변화와 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현실적인 예시들을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저의 조부모님 세대에게 이 AI가 혁신이다 라고 설명한다면요, 대부분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그분들은 AI를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사실 이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아직도 스마트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요, 아직도 투지폰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수백 번을 말씀을 드려도 할머니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서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서 쓰시고, 계좌 이체도요, 은행에 직접 가서 그 창구에서 하세요. 근데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면 지금 저희 할머니의 행동은 사실 정말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저희 세대만 와도요, 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 뽑아서 쓰거나 이체를 하기 위해서 창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제가 자란 시대까지만 해도 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건 거의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요, 제 자녀한테 대학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대는 이 혁신이란 기술을 타고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10살이 된 제 조카가 있는데요. 제 조카한테는 서울대 나온 뭐 의사, 박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삼촌들이 영웅이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제가 그냥 연예인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제 조카에 비해서 늙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저는요, 평생 사업가를 꿈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유튜버라는 직업이 낯설고 솔직히 어딘가 부끄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제 10살 된 조카한테는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은 삼촌이 될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 시대를 살며 자라온 저한테는요, 여전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는 게 진정한 멋 아닌가? 라는 이 틀에 박힌 사고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늘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온 프레임 안에서 사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틀에 갇힌 시선으로 보면요, 이 새로운 금융을 쓰겠다 라는 이 비트마인이 미스터비스트라는 유튜버에게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우스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좀 이름이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많잖아요. 뭐 그 중에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정관념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다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요, 미스터비스트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 지속 가능하냐 라는 관점에서 봐도요, 미스터비스트를 압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에 가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프레임에 갇힌 시선으로 이 토크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비트마인이 금융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뭐 어디 은행이나 AI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무슨 유튜버가 금융사업을 한다는 얘기 듣고 거기에 투자를 하냐.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으로요, 이 기존 프레임에 끼워서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변화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비트마인의 미스터비스트 투자를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기존의 은행을 보면 오랜 역사 동안 이 사람들에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해왔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의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은행들을 보면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적인 사고의 틀을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이 안정성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자산을 가둬두던 이 은행이라는 곳의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탈중앙화 시장이겠죠. 이 시장은요,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랜 역사를 가진 은행들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는 선두주자의 자리를 놓치게 된 것이고, 이 틀을 깨버릴 수 있는 주체는요, 이 미스터비스트 같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신생 기업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미스터비스트는 작년에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그들이 토크나와 금융사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금융사업 외에도 그들의 사업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되어 왔어요. 미스터비스트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초콜릿 브랜드 피스타블즈라고 하죠. 포장식품 브랜드 런치리, 그리고 배달이나 포장 전용 브랜드인 미스터비스트 버거, 그리고 바이럴 영상 제작을 돕는 제작사 미스터비스트 LLC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사업가로 봐도 무방한 구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가 여전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미스터비스트는 유튜버 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오랜 역사와 신뢰를 쌓아온 은행 같은 산업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한데요. 은행은 오랜 기간 쌓아온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즉 쉽게 말해서 은행에 충성하는 구독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 안정성을 더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숫자를 놓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스터비스트는 약 4억 5천만 명의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스터비스트의 최근 90일 동안의 조회수는 약 14억 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들의 영상 한 편당 약
2억 5천만 명 혹은 그 이상이 시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미국의 슈퍼볼 시청자 수보다도 더 많은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구독자 기반을 통해서 연간 약 4억 7,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로 하면 약 5에서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단순히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보다는 기업급의 수익성을 갖춘 글로벌 사업가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즉 이미 수익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미스터 비스트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은요,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세계 1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인 비트마인과 만난 게 이번 투자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왜 비트마인이 미스터비스트에 투자를 결정했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투자가 마음에 드냐 혹은 마음에 들지 않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이 투자가 단순히 뜬금없는 유튜버 투자가 아니라요, 명확한 논리와 구조를 가진 선택이었다는 점만큼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마인이 미스터비스트에 투자한 이유를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한 그 정도 투자가 아니에요. 비트마인은 현금 흐름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해당 분야 1위 비즈니스의 지분을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 또한 이번 비트마인의 미스터비스트 투자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비트마인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비트마인은요,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가격 부담을 계속 안고 기업을 끌어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마인은 명백한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저 멀리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미 그 사례를 과거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이라면 본질적으로 이 제품 경쟁력, 또 사업에 대한 구조,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요소로 승부를 봐야지 이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요동을 친다면요, 그건 분명 구조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지난 약 10여 년 동안 신뢰도는 0%에서 99%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이 1%에 대한 결핍, 그게 바로 가격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화폐로서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로 이 극심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 즉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스테이블한 화폐인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스스로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겠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비트마인의 미스터비스트 투자는 마치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장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즉 앞으로는 비트마인은 이런 외부 투자들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과는 무관하게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협업 구조를 계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과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비트마인은 단순한 디지털 트레저리가 아니다,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비트마인은 이제 단순한 이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을 넘어서서 여러 개의 문샷 투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다각화하기 시작한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미스터비스트 투자는요, 비트마인의 사업 영역을 더 넓게 넓혀주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트마인을 단순 트레저리 기업으로만 바라봤던 이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더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요, 향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겠고, 또 암호화폐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보유해도 되는 기업으로 인식되게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 과정에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저희 같은 초기 진입자들에게 이 예상 밖의 메가급의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고 있어요. 다만 아직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현재 우리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 이 미스터비스트가 금융 플랫폼 구축을 선언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이 디파이 통합을 검토 중임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줬다는 점,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당연히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아직 우리는 이 금융 플랫폼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더리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이더리움 5% 확보라는 이 비트마인의 1차적인 목표를 다 달성하기도 전에 다른 투자를 이렇게 크게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마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뉴스 하나만으로, 이번 주주총회 한 번만으로 이 투자 철회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상황을 일반 투자자의 시선이 아니라 기업가의 시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기업가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제가 그 주주총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멘토이신 김승호 회장님께 질문을 막 던지다가 깨닫게 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막 회장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막 이렇게 많이 여쭈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이 투자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기업가적인 시각에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납득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주총회를 계기로 이 비트마인을 떠난 많은 전문가나 유튜버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들과 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기업가적인 시각을 제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이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의 말은요, 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미스터비스트 투자를 계기로 이 금융 플랫폼이 실제로 더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 구상이 실행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로 비트마인은요, 이 미스터비스트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 미스터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 규모의 리테일 유저 유입 경로에 전면적으로 다 노출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이 비트마인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한테는 알려져 있을 텐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미스터비스트의 채널을 시청하는 그 수십억 명의 10대 혹은 20대들한테 이 비트마인은 아직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비트마인의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이 미스터 비스트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기 시작한다면 이 비트마인의 파급력은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비트마인이 보유한 막대한 이더리움 트레저리 자본은요, 이 젊은 크립토 사용자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지도 상승 정도가 아닐 거고요. 이 자본과 사용자,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이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투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트마인이 2억 달러를 단순히 마케팅에 쓴 게 아니라요, 이 초대형 글로벌 유튜브 기업에 지분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리고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 유통망을 한 번에 매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트마인은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자신들의 자본을요, 이 지구상에서 최대의 젊은 세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 미스터비스트와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스터비스트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가 성공을 한다면요, 상당한 상승 여력을 지닌,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 자본의 배분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항상 반복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일반 투자자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무언가 성공을 해낸 뒤에야 인정을 하려고 하지, 이 성공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질 않죠. 하지만 이 투자라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한 뒤에 들어가면 이미 대부분의 귀에는 지나간 뒤인 경우가 거의 전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트마인을 향한 논쟁은 바로 그 인식의 경계선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비트마인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주주총회에 하루 종일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이 김승호 회장님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투자라는 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10% 안에만 들면 된다. 그 10% 안에만 들어도 이건 무조건 돈을 버는 게임이다 라고 했던 게 저는 가슴속에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이 과거를 돌아보면요, 회장님께서 팔란티어가 상장하기 전에 그 초창기에 저한테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주셨을 때도 지금과 분위기가 정말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당시에도 번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한 몸에 받다가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민심은 순식간에 최악이 됐고요. 이 부정적인 뉴스들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고, 그리고 그 90%의 투자자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견디지 못하고 투자를 다 철회를 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때는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뭐 유튜브나 전문가들조차도 다 줄줄이 다 매도하고 도망가던 시기가 이 팔란티어 초창기 시대 때 있었어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래가지고 전문가 말 듣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이제 이더리움이 새 금융의 이 중심 기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인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암호화폐 청산 이슈, 뭐 사이클 종료, 변동성, 그리고 이번에 뭐 미스터 비스트 투자, 그리고 뭐 주주총회가 어수선했다라는 평가,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에 비트마인 투자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거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본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 이더리움으로 몰려드는 이 구조적인 수요는요, 결국 이런 단기적인 잡음들을 한순간에 정말 싹 다 정리해버리게 될 거예요. 원래 혁신이라는 건 좋은 뉴스가 쏟아지는 만큼 그 나쁜 뉴스도 같은 비율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악재 뉴스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요, 이 회사가 보여주는 방향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성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10%의 투자자 안에 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를 다시 떠올려 보면요, 이 10%에 들지 못했던 그 90%의 초기 팔란티어 투자자들은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요, 기업가 출신이 아니라 철학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보면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떠났었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날 때요, 애플도 그와 동시에 함께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의 혁신이 없다라는 평가를 지배적으로 받던 구글은 지금 2026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AI 투자처 중 하나로 다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90%의 투자자분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자료와 팩트, 논리를 다 보여드려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비트마인 이야기를 하면서 팔란티어를 들먹이냐? 이게 테슬라랑 비교할 사이즈냐? 무슨 S&P 500 지표를 들여와서 비교를 하고 앉아있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통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먼저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음만 먹으면요, 노벨상을 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도, 어떤 사업가, 심지어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와도요, 또 어느 역대급 대통령을 모시고 와도 그 사람의 사소한 결함을 찾아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 10%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싶어 해요.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사실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본능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그 온라인에서 날카롭던 그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대부분 다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 10%의 투자자에 드는 거는요,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그리고 이슈가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또 소음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10% 투자자 안에 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 90%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을 항상 쫓아다닐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양적으로 많은 90%의 소음이요, 이 10%의 소수 투자자들이 쌓아가는 그 조용한 확신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투자는요, 바로 그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나눠주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지금 시점에선 저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며칠 전 그 주주총회 당일날 이 비트마인 디너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비트마인의 임원진들과 또 큰손 투자자, 초기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실제로 보고 또 이야기까지 다 나누고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뚜렷하게 느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이 지금 저희 같은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주가 하락 때문에 얼굴이 굳어있는 투자자나 임원진들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결코 연기가 아니었어요. 분위기상 느껴지는 그 억지스러운 낙관도 아니었고 정말 자연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계좌 역시 지금 당장 웃을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여느 90%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 90%가 가진 본능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정말 뚜렷하게 하나로 보여졌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마인의 폭발적인 성장성, 그리고 미래 가치. 거기 모인 모두들은요, 이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그 비트마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주가를 불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팔고 나가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각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은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비트마인의 2억 달러 미스트비스트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단순한 투자라기보다는 이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를 위한 그 유통망 자체를 산 선택이었고, 이 미스터비스트가 보유한 Z세대와 또 알파세대에 그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스터비스트와 어떤 방식의 협력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유통망이 완성된 이후에 이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접하게 되고 또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요, 그때 비트마인은 이 자신들이 보유한 이 독점적인 이더리움을 가장 빠르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이미 확보한 기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90%의 투자자들은요, 모든 파티가 끝난 뒤에 파티룸에 입장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요, 이 10%의 투자자들은 이미 배를 넉넉하게 채우고 자리를 떠난 뒤겠죠. 투자는요, 생각해보면 참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걸 사람들은 끝내 따라하지 못하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보상 역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10%에 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한 끗 차이인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노력이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